삽니다. 땅을 디디고. 근데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은 판이 펼쳐진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세계는 이 현실 세상이라고 하는 땅의 세상이고 먼 초월적인 이렇게 펼쳐진 우주 끝에 하늘이라는 이런 관념이 인간에게는 형성이 되어 있죠. 동물들은 이게 머리를 쳐박고 살으니까 어떤 그런 높은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관념을 형성하지 못하겠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두 발을 디디고 하늘을 보고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뇌가 자유로워지고 추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그래서 이렇게 문명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건 크게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큰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와 분리돼서 이렇게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을 종래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천이라고 해요. 천이라고 그러고 노자 같은 사람은 이걸 도라고 했고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걸 하느님이라고 해요. 모든 게 이게 어떤 이치의 세계를 뜻합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지배되는 우주의 섭리가 도가 그래서 어떤 영원한 어떤 이치가 지배돼서 여기는 이 커다란 이 우주 무수히 많은 별과 행성과 항성들이 펼쳐진 이 우주 안에 교통순경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 누구 다쳤단 말이지. 수십억 년 전부터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어디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병을 입원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땅의 세계는 여기는 맨날 어디 좁은 이 거울에서도 교통사고 나서 부딪히고 사고 나고 죽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짐승은 자기 내면 저 깊숙한데 우리의 주성분은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무리 아닌 척 해봐야 이걸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 욕망의 덩어리를. 이 욕망이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와 인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 인이 늘 부딪히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사건과 사고가 그래서 하늘의 세계는 이치가 지배하는 거고 우리 인간 세계는 사건, 사고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치의 세계와 이 사물의 세계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야 잘 통합을 시킬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노자인데 노자는 이 전체 이 문제를 뭐로 풀어가냐면은 무의로 푸는 거예요. 여기 이 욕이 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욕망이 인의와 자기를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해서 이 인의와 자기의 상태를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무의의 차원으로 자꾸 옮아가는. 그래서 무의의 이 영역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 철학이 노자의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노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괴리에 대한 고민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이제 그 철학자들이 각 종교마다 다 있는데 불교는 이 문제를요 화음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불교는 학파가 막 열 몇 개 되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의상대사로 대표되는 게 화엄학이에요. 여러 가지 학파가 있는데 그 화엄학이 이 이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그거부터 좀 가볼까요? 이 이야기 또 우리 간혹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조금씩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지. 불교 화엄학은요, 법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걸 수립을 하는 건데, 그 양반이 원효 시대하고 조금 비슷한 시기예요. 법장이라는 승려가. 지금 우리가 하늘에는 이치가 있고 땅에는 현실, 사가 있다. 이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불교는 전체 이 사물을 논할 때 불교 철학은 특별하게 법이라는 용어를만 써요. 법. 이 법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다르마, 진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경을 보실 때는 좀 그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법이라고 나와서 항상 이게 진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과 사물을 통칭할 때 이 법자를 쓰는데 화엄학에서는 그래서 이 이치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 이거를 법계론이라는 이름으로 풀어요. 법계론. 법계. 법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세상 천지 만물 전체 그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그리고 우리 유학에서 천지 만물의 온 세계 이렇게 길게 말하던 것을 불교는 철학적으로 훈련이 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전문 용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법계 그러면은 이 천지 만물을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법계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첫째 이게 사법계론이 있어요. 네 가지 법계. 첫째는 이법계가 있어요. 이법계. 이게 하늘의 세계를 아까 말한 질서가 천연하고 영원히 변화가 없는 그런 아주 초월적인 영원한 어떤 진리를 간직한 세계. 이게 이법계.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현실은 맨날 만나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사법계에서 사는 일단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 관한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공부하고 나중에 현실 사회로 나오는 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뭐겠어요? 이 중에 이법계를 공부하겠어요? 사법계를 공부하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쭉 하는 그 공부가 뭐겠어요? 이법계.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이치를. 무슨 이치를 배우죠? 물질과 물질의 사이의 이치를 배워. 그게 뭐죠? 물리학이지. 물질과 물질 사이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몸의 이치를 배우는 게 뭐예요? 그게 생리학이지. 다 이자가 들어요.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변함 없는 이 이치만 알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공부의 대상이고 계속 변해버리면은 무슨 학문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변수를 줄이고 이치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이치를 공부하는 게 뭐죠?
그게 논리학이죠. 논리. 물리학, 생리학, 논리학. 수학은 뭐예요? 수와 수 사이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죠. 기하학이라는 것은 도형 내부의 어떤 공간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근데 세상에 딱 나오면은 갑자기 달라지죠. 이걸 써먹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법계가 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것은 실은 사법계, 현실. 이거는 관역이 고정된 관역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움직이는 관역. 배운 것을 어떻게 여하에 적용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이 이치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서로 충돌과 장애가 없이 서로 이렇게 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공부가 완성된 거죠. 박사학위 따고 왔는데 딱 배워서 나왔는데 못 써먹어. 그런 학문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봤더니 뭔가 꿰뚫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법계론에서 지금 중시하는 이치와 현실이 서로 간에 아무 장애가 없이 서로 소통된다. 무예법계에 도달. 공부가 완전히 익은 사람이죠. 의대를 6년 졸업하고 가서 다 훈련까지 마치고 나서 개업을 딱 했어요. 그 오픈을 딱 했는데 환자가 왔는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6년 동안 배웠는데 교과서에 없는 병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병이 틀렸어. 가서 병을 고쳐오시오. 공부를 잘못하면 우리가 끝장나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서. 근데 이 죽어있는 학문을 잘못하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상담을 오는데 법하고 도덕 사이에 낑겨있는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법조문에 딱 안 맞는 거. 그럼 저도 가서 범죄를 더 저질러가지고 아주 맞춰없이요. 이제 이래야 되는 거지. 현실은 무궁무진하고 좀 다양한 거죠. 근데 이 이치는 잘못 공부하면은 이게 너무 정형화된 죽어있는 학문이 돼가지고 이걸 빼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십수년 하고 나왔는데 무예법계가 안 되는 거죠. 무예법계가. 이게 진정한 어떤 학문의 목표는 이겁니다. 완전히 꿰뚫어가지고 원리를 사람을 척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탁탁탁탁 떨어지는 이거. 그래서 좀 모르면 얼른 가서 다시 원전을 한번 텍스트 탁 보면 다시 탁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익으면은 이제 이도 필요 없어요. 무예법계. 그냥 일과 일이 사물과 사물이 서로 막 통해요. 이치의 매개를 거칠 필요도 없어요. 척하는 상처를 그냥 촉촉. 이게 이제 최고도의 경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범인들이 말하기는 좀 위험한 경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해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예법계 이런 관념에 우리가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적인 기본 관념입니다. 이게 유교로 오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 법계론 이사에 관한 이 논의가 유교로 왔어요. 유교에는 이 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으면 아니지. 이게 없으면 큰 철학이 안 돼요.
모든 큰 철학은 이와 사, 하늘과 땅에 관한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있어요. 유교에 이게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게 드러날까요? 유교에 유명한 어떤 이론이 있죠. 무슨 논이라고 하는 거? 이기론. 유교에서 말하는 이기론이 실은 이 하늘과 땅의 괴리에 관한 이기론. 이기론. 성리학이 이 이기론을 수립함으로써 위대한 학문이 됐던 거죠. 우리 선조들 중에 뭐 이기이론론을 주장하신 분,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신 분,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의 관련은 있지만 기본 틀은 이기론. 하늘에는 이치가 있고 땅에는 무한 변전하는 기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의 문제를 성리학 쪽에서는 기회관용으로 파악합니다. 이는 같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이 법, 사법계에서 이 이치, 이 법, 그 용어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옛날부터 철기에 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기론 중에 가장 이 전체를 통합할 만한 이론이 뭐가 있냐면, 율곡이 제시했던 이 이기론이 이통기국론이다. 이통기국. 이라는 것은 이건 하늘의 이치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 관통하는 거예요.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이치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근데 이 기는 뭐냐? 지금 그러니까 이와 기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기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 그때그때 어떤 국면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통기국론이라고. 이 관점이 주역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역이 전체는 거대한 음양의 이치가 흐르지만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재판이라는 송, 또 벗겨질 박, 아주 그 절망의 시기라고 하는 박, 그리고 그 절망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온다는 복,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해 왔었죠. 그런 것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그때그때 어떤 국면에 관한 이 율곡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금강산 절에 가가지고 3년을 중무로 유교 사회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때 절에 있으면서 이 양반이 주역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말 안에 이 주역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유교가 이해하는 이 하늘과 땅의 괴리에 관한 그 통합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독교로 가면, 기독교는 딱히 뭐 이 이론을 수립하진 않았지만 우리 귀에 굉장히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이게 이법계지. 이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이상부의 법계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영원한 세계와 이 지금 현실의 세계의 이 산한 대립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인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치 세계를 공부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수석 졸업했어. 1등도 하고. 그래가지고
검으로 말하면 검격으로 말하면 산에서 이렇게 나무 통을 놔두고 한 칼에다 나무를 착 빼고 나면 토막이 날 정도로 수련을 많이 했다. 그러게 검격이 첫날 그 어디 시장에서 깡패 만나가지고 첫 일합을 겨루는데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는 거는, 학문이라는 거는 이치, 우리가 지금 모든 물리학, 생리학, 논리학 하는 이거는, 이 학문은 정태적인 방식의 공부를 합니다. 이치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면 이치가 아니죠. 이치는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항상. 수학을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을 1 더하기 1이 2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지, 1 더하기 1이 3도 됐다 5도 되면 우리가 뭔 공부를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어떤 명확한 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이치의 약점은 변화는 가능성이 없다. 현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딱 나와서 이제 공부를 수석도 하고 다 해서 딱 나왔는데 이게 여기는 이게 안 통합니다. 여기는 1 플러스 1이 꼭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현실. 이게 3도 됐다 5도 됐다 이거. 5 빼기 1이면은 4가 돼야 되는데 5 빼기 1이 0이 망할 수가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1이라는 놈이 워낙 강대한 놈이어가지고 안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와해시킬 힘을 가지면 한 명이 빠졌지만 이 조직은 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가 더 왔지만 이게 3도 되고 5도 되는 것은 혼자 온 게 얘가 혼자가 아니거든. 와서 보니까 좋으니까 2명, 3명을 더 데리고 와요. 현실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치와 현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태적인 방식의 공부를 하는 거고, 이거는 동태적인 변화 가능한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리학이니 물리학이니 논리학이니 하는 이 공부는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얘들을 움직이는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두고 원리를 캐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일련의 학문의 어떤 그 근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얻는 건 있지만 다를 얻을 수는 없다. 현실에 딱 나오면은 갑자기 배웠던 게 돌기 시작해. 돌기. 변화. 여기에 드디어 시간 개념이, 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학문, 이게 뭡니까? 이게 주역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주역은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천지만물이 변해요. 복괴였다가 이게 박으로 돌아갔다가 또 뭐 천이 있고 송이 있고 어떤 그 국면마다 변하는 이 공부, 이게 주역 공부. 그러니까 주역 공부는 종래 우리가 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을 배우는 그런 공부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강점은 현실 적응력에 있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고, 역경을, 우리 지금 이 역경이라는 책을 지금 영어로 번역할 때 The Book of Change라고 해요. Change. 변화의 서라 이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정태적인 방식으로만 하다가 이 역경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19세기 초에. 그래서 뭐 라이프니츠니 뭐 그런 사람들이 주역 연구에 막 뛰어들었던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주역 공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가야 되냐면은 마치 어떤 궤에 들어가면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그 상황을 체험하듯이, 현실을 체험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시합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선수들이 무슨 시합 나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주역 공부는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무슨 죽어있는 논리적인 이론을 캐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 현실이 변화하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체험적으로 느껴보는 그런 식의 공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64괴가 있고, 그 괴, 그 판명이 된 그 국면,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6단계의 그 변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2와 4의 그 괴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은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노자 도덕경하고 장자 이야기 위주로 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논어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는 좋든 싫든 논어의 세계관 속에서 한 50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세계가, 그렇게 해서 아직도 그 어떤 그 논어적인 그런 세계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분명히 남아있고 그걸 다 무시할 수 있죠. 공자가 인생 6단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 인생 6단계가 뭐죠? 맨 처음에 이제 제자들 앉혀놓고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인생을 나눠보니까 한 6단계로 내가 살았던 것 같다. 응? 내 나이 15에 그 공자가 자기가 학문의 뜻을 두었어요. 15살. 그리고 꾸준히 하니까 30에 그 모든 학문에서 이론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립입니다. 이론을 세우는. 그래서 다시 10년을 내친 김에 더 공부를 했더니 나이 40에 뭡니까? 그 유명한 불혹이 됩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불혹을 내가 이 경지에 도달했다. 불혹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공자가 했던 말의 뜻은 그건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를 15살부터 지금 15년하고 10년 마저 더한 거 아니에요? 25년 정도를 꾸준히 하니까 그 분야에 아무 막힘이 없더라. 그래서 어떤 의혹이 누가 물어봐도 그 이걸까 저걸까, 그건 혹이에요. 혹시 이걸까? 이게 혹입니다. 근데 딱 이 나이가 되니까 완전히 학문을 꿰뚫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바로 그냥 아무 의혹이 없이 자기가 대답을 할 정도로 꿰뚫었다. 자신감이 이제 완전히 여기 극에 달한 거죠. 여기까지가 공자 인생에서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수업 받은 아까 그 이치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자 말이 40을 넘어서 가면서 어투가 싹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내가 50이 돼가지고 40이 돼서 불혹에 이르렀으면 계속 승승장구해서 치고 나가가지고 뭐를 완성하고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천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천명, 천명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게 됐으면 뭔가를 하나를 완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이 50대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배운 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운명을 알아. 이게 뭡니까? 이 지천명이에요. 공자 50의 지천명. 공자가 50의 지천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50에 했다는 이 지천명은 공자가 지금 탄식어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육아들은 마치 공자가 지천명 했다는 게 이때면 큰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자가 내가 50에 돼가지고 이게 뭔가 인생이란 게 학교 가서 배운 이 이치, 이치의 공부만으로 안 되는 거대한 현실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비로소 내 운명을 알았다. 이 어떤 본인이 승승장구하고 막 성공 일변도로 가다가 갑자기 하강곡선으로 툭 떨어지면서 탄식과 더불어 한 이야기 이게 지천명을 했다. 그렇게 하고 60이 되니 이제 어찌 돼요? 60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남이 뭐 말하면 저 새끼 또 알지도 못하면서 틀린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이제 패널들 나와가지고 막 서로 까잖아요. 말하고 60이 딱 되니까 모든 말이 다 이제 귀에 순해. 이순. 모든 말이 옛날에는 귀에 거슬렸어요. 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더니 자기가 천명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니까 저런 놈도 있구나. 그렇구나. 남하고 안 싸우게. 귀가 순해져. 여자 도덕경에 보면 대순이라는 게 대순.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여자가 우리가 무의에 이르면 하늘의 큰 위치에 크게 소름하는 그런 경지에 간다. 대순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이 말이 멋지니까 끌어다가 무슨 뭐 진리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원조가 여자라는 거예요. 대순. 그리고 나이 70이 됐어요. 70이 됐더니 그때는 내가 큰 무슨 욕심을 부려더라도 그게 다 괜찮은 일이 되더라. 이게 이제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종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잖아요. 이제 추종한다. 내 마음을 그냥 멋대로 따라. 종심소욕 욕망대로 내 마음이 그 욕구하는 바대로 그대로 따르더라도 큰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경지. 이게 약 70이에요. 종심소욕 불유 구. 이 구가 콤파스 같은 거, 우리 그 잣대나 콤파스 같은 거를 구라고 해요. 이건 넘는다는 거고. 종심소, 내 마음대로 해도 그때 뭐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더라. 이게 70의 인생 6단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 나와서 부딪힌 자신의 생생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지금 사후세계에 부딪혔던 공자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이 말을 공자가 몇 살 때쯤 했겠어요? 70 넘어서 했죠. 70 넘어서 한 거예요. 공자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제자들 측근에 이렇게 아주
절친 녀석 앉아놓고 자기의 내밀한 인생을 이렇게 야, 내가 이때 진짜 공부 좀 했거든? 응? 그리고 딱 세상 나가보니까 야, 그게 아니더라, 야. 그때 내가 내 운명을 알았다고 하지만 실은 내 운명의 한계를 아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그랬더니 귀가 순해지고 점점 내 하는 일이 내 멋대로 해도 자연의 큰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 곡선은 이렇게 막 상승하는 곡선이에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해를 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 그래서 여기서 이 하강 곡선의 이 핵심 이거를 알려면은 공자의 인생을 조금 개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굉장히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 출생의 과정이 좀 남달랐다기보다는 그때 시대에 그 통상의 귀족 집안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어렵게 공작은 아주 어려운 가문에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자 아버지가 72살쯤에 16살 된 안징제라고 하는 안징제가 이 안씨예요. 얼굴 안자를 쓰는 이 안자가 아닙니다. 안징제가 16살 때 72살이 된 그런 그때 72살이면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8, 90도 넘은 나이겠죠. 그러니까 안징제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브라질의 리오 그 축제 있잖아요. 삼바 그런 게 고대에는 이 동양에도 다 있었어요. 이 묻지마 축제라는 게. 그래가지고 야합해가지고 생공자 이렇게 성하천으로. 그러니까 공자의 아버지는 삼하천의 기록에 보면 공실이라고도 안 해요. 공도 안 해요. 숙량을 숙량을 이 숙이라는 거는 백중 숙해 셋째 아들이라는 소리. 큰 아들이 백이에요. 그러니까 백두가 큰 아버지지. 백중 중이 둘째고 숙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아버지에 대한 그 정보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셋째 아들이구나. 숙량. 그리고 그 기록상으로는 공자라는 이 공씨 자체도 아버지 이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하급 무사 출신이었고, 그래서 70이 넘은 노친네가 16살 어린 소녀를 만나서 야합해서 난 게 야합이 생공자 이리 돼. 그러니까 공자가 이 머리가 출중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기 이 출생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얼마나 강해졌어요.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공자가 왜 이렇게 학문에 정진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했던가 하는 거. 그래가지고 2, 3살 때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놓치매니까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정확하게. 나중에 묘도 어디 흩어져가지고 막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도 17살 때인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학문을 닦아서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대 완전히 자기는 학문을 이뤘다고 하고 50에 딱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노나라에 가서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사고라는 그 직위에까지 올라요. 이게 좀 아주 승승장구하는 극점에 도달했던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
노나라의 개환자에게 이 정족이에요. 개환자 집단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실각해가지고 공자가 나이 56세에 떠돌이 망명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6세부터 69세까지 무려 13년간을 이게 제자 몇을 데리고 노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노나라에서 개환자가 무서우니까 말이 이게 주유천하지요. 나중에 유가들이 이것을 멋지게 이렇게 스승을 우상화하느라고 주유천하는 떠돌이 망명객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며칠을 쫄쫄 굶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공자의 인격이 완성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13년을 돌아다니는데도 자기를 써준다는 왕을 못 만났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천하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맹자도 그렇지만 어느 왕한테 가서 나를 써달라. 내가 이 나라의 책사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어. 다 이런 거죠. 근데 왕들은 법가라든가 무슨 현실적으로 뭐 기술력을 가진 이런 자들을 좋아하지 막 윤리를 논하는 이런 사람들은 껄끄럽죠. 13년을 떠돌다가 69세 되던 때에 그나마 이 어떤 그 노나라에서 공자 망명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이 70이 다 됐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공자 평생의 꿈은 정치예요, 정치. 이 양반은 정치 지망생으로서 일생을 살고 일종의 요즘으로 보자면 어떤 당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들하고 천하를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전부 실패.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70이 넘어서 그때 이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학문. 그때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같은 그런 자기 인생 문단인데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왜 지천명이 50에 나오느냐? 이 지천명을 공자에게 하게 한 계기는 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유가들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공자가 지천명이라는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56살 때 개환자와의 이 충돌에서 실각해서 노나라를 떠나게 된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이 노나라에서 완전히 힘을 쓸 줄 알았는데 개환자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구나. 그 큰 탄식. 이게 지천명. 그러니까 우리 전번 시간에 배웠던 주역에서 나오는 낙천지명에 낙자가 없어. 공자의 지천명에는요, 이 낙자가 안 보입니다. 어딘지 비관적이고 문명적인 그런 색채가 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는 공자의 그 지천명의 관점도 이 이야기하고 유사한 게 논어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까지 하고 논어에 보면 이 주역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수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져서 이게 그겁니다. 만약 나에게 수년의 세월이 더할 것 같자 주어진다면 수년 그렇다면은 50이 하격 나이 50에 그때 내가 역경을 공부를 좀 할 것을
내가 하늘이 나한테 만약 한 몇 년을 더 수년을 더 줬다면 난 50에 역을 좀 공부할 것을 그러면서 그랬더라면 가히 무대과라 내 인생에 큰 과오는 없었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공자가 몇 살에쯤 했을까요? 최소 50 넘어서 했죠. 최소 50. 주자는 이 말을 공자가 나중에 노나라로 돌아와서 그때 학문을 하면서 주역을 다시 보고 그때 눈이 번쩍 띄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50의 역을 공부한 이때가 바로 아까 지천명한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공자는 이때 나이 50에 자기는 역을 공부 안 하고 뭐를 했죠? 정치를 하셨지. 정치를 하셨지. 그리고 개환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시련을 겪은 거 아니에요? 이걸 종합을 해보면 아까 주역이라는 것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의 시뮬레이션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지천명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을 공부하거나 하나는 몸으로 때우든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걸 끌어냅니다. 역을 공부 안 해도 가서 험난한 데 들어가서 맨땅에 헤딩하고 쌀코피 터지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지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의 서기를 보면은 공자가 나이 만년에 만이희 역을 만년에 역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위편삼절하였다. 그 말이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러니까 공자가 70 넘어서 위편삼절했고 70 넘어서 인생 6단계의 설법을 했고 70 넘어서 이 탄식을 했고 이 전체 틀이 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오늘 스크린샷 하시죠. 이게 뭐죠? 이게 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천태라고 크다, 위대하다.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요. 지천이면 이게 지금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천지가 뒤바뀐 거죠. 이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주역을 다른 그 육아 학문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철학들이 이런 게 있어요. 천지가 분명히 뒤바뀌었는데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전통 육아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가 뒤바뀐 것은 나쁜 거라야 맞죠. 근데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천태가. 지천태. 가장 좋다는 거. 그레이트. 이게 뭐냐.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원래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의 기운이라는 것은 공기처럼 가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야 지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어야 이 지의 기운은 내려오고 천의 기운은 올라가서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사귀고 만나고 통할 수가 있는. 그래야 이 세상에 큰 태화가 오는 거예요. 큰 조화.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현인이 이 괴를 보고 아주 좋은 괴다. 이 지천, 이 천지가 뒤바뀐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자였겠어요? 페미니스트였겠어요? 페미니스트죠. 대단한 페미니스트 철학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역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종래 육아는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요. 천은 위고 아래 위고. 근데 그거는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천지 비라 그래가지고 천은 천대로 지 혼자 잘라서 위로 가고 지는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또 삐져가지고 그냥 딴 데로 막 아래로 가버리면 영원히 못 만나요. 그 천지가 폐색되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천태 이 괴를 보면서 이 주역의 이 창안자, 이 머리 구조가 2조 500년간을 다스렸던 성리학적 머리 구조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깨이고 개명된 사람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그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제가 노자를 좋아하는데 항상 여성적인 원리를 높이 평가하는 거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 일맥상통한 맛이 있어요. 여러 개 해설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상전이라는 해설서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괴를 설명하면서 천지가 서로 사귀는 것, 서로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교류하고 통하고 사귀는 것, 이것이 태인이라 이렇게 되죠. 천지 교태. 교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가면은 교태전 있죠. 그럼 교태전이 뭐 하는 데예요? 교태전? 거기가 중전마마가 머무는 거소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어찌 되버리냐면 마치 이 중전이 교태를 부려가지고 임금을 불러가지고 합방하는 장소가 이 교태전이 그 교태는 한문이 전혀 다른 거지. 경복궁에 있는 교태전은 이거예요.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만나서 사귄다. 이 주역의 이 지천태괴에서 따온 이 태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죠. 그래서 또 해설서 하나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지교, 이건 그대로예요. 천지교이 만물이 서로 통한다. 천지교이 만물통. 천지는 서로 만나서 음양이 이렇게 만나야죠. 그래야 만물이 서로 통하고 화육하고 번성합니다. 서로를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그 근본 성향을 발휘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지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천이 양보를 하고 이래야 서로 만나는 거죠. 지 멋대로 하는 놈은 요즘 어때요? 계속 번역을 치르고 있죠? 9시 뉴스에. 그러니까 만나서 하룻밤을 잤는데 쓸만해. 그러면 이게 로맨스예요. 근데 하룻밤 자고는 이놈이 싸가지가 꽝이야. 그러면은 뭐예요? 미투지. 그러니까 누가 미투 운동을 폄훼하려고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한 500년을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전반이 꼭 그 개인이 잘못된 놈이라기보다는 문화 전반이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안 고쳐져요. 이 지천태 같은 이런 철학, 응? 어떤 여성적인 원리가 여성이 위에 있는 이런 데서 인류의 큰 화평이 온다는 이런 철학을 어려서부터 애들이 공부해봐요. 그러면 뭐 그렇게 강압적이고 압제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나오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꼭 저는 이 페미니즘도 너무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영역에서들 하시는 것 같아, 여성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를 넓혀서 좀 큰 철학을 확립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페미니즘의 완성이지, 뭐 남성성과 대립한다거나 싸운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철학 서적에 이건 중요한 어떤 관점들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영 64개 중에 가장 이상적인 괴라는 뜻이에요. 태가. 그래서 태괴는 실은 굉장히 한문이 옛날 구닥다리 복잡한 한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중요한 괴라서 제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싹 무시하세요. 한문은 무시하시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철학, 그 정신, 그걸 배우시라. 기본적으로 이 태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괴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전번에 공부했던 게 무슨 괴였죠? 지뢰복이었죠. 지뢰복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하나만 이 양의 기운이 있고 뇌리 5개가 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최초의 미량이 돌아오는 그런 좋은 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복습을 철저히 하신 분은 우리 복괴 전에는 무슨 괴를 공부했죠? 복괴. 그렇지. 박괴는 뭐였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괴는 요 위에 하나만이 아니고 전부 소인의 세력이 다 장악을 합니다. 전 반대죠, 이거. 이게 마지막 남은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위대한 교훈이었어요. 석과 불식. 이 석과, 이게 아래로 내려와서 힘을 쓰기 시작한 이 시대가 복의 시대죠. 광복의 시대가 온다 이거죠. 이게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 기운이, 군자의 기운이 하나에서, 하나였죠? 둘, 셋으로 펼쳐지는 게 이게 지천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천태계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에너지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천태의 괴사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태 그래가지고 소왕대래 이러죠. 소왕대래 이게 뭐 해석 한번 해보세요. 예전부터 해석하셔야죠. 소왕대래 작은 것은 가고 소인의 시대는 가고 큰 것은 온다.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이게 멋있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는 일종의 식구처럼 써놓은 잠언인데 이건 다양한 뜻을 이 한마디 안에 함축하는 거죠. 작은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밝음의 세력이 이게 오는 거죠. 소인은 가고 군자는 오는 거죠. 이 한마디가 이 태계 전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길하고 형통하는 거죠.
조왕. 이건 나중에 혹시 다시 주역이 득 생각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전체를 다 하는 공부는 그거는 이 주역은 좋은 공부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역을 썼던 옛 성현들도 다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어떤 특징적인 몇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고 옆에는 구색을 맞추는 방식.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이 옛 현인들도 딱딱 강조점 몇 개가 있을 뿐이죠.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 이게 효율적인 공부법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여기를 보면 이 글자가 이제 뭐 알아먹을 수도 없는 막 무지막지한 막 글자들이 있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좋은 시대가 왔어요. 이거를 우리 한글로 하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죠. 좋은 시대가 왔어. 그 첫 시작, 첫 삽을 뜨는 자리에 딱 왔어. 이거를 좋은 시대가 왔으니 내가 혼자 해 먹어야 되겠어요? 친구들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어요? 같이 가자. 그 말이. 그 관점이 딱 초효에 나타나. 글자를 보면은 모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여, 모가 있고 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풀초자가 붙죠? 여기도 풀초자가 붙어요. 모여가. 뭐 풀이구나. 이거만 아시면 돼요. 깊이 아시려고 하지 말고. 띠풀이라는 게 서로 뿌리가 계속 엉켜서 연결된 그런 풀이에요. 띠풀이. 이 앞에 발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뽑아낸다고 그러죠. 발. 역발산 할 때 그 띠풀을 뽑을 때 기휘 휘자는 이게 이 휘자는 어휘 할 때 그 휘자 말들이 덩어리져서 모여있는 거 보캐블러리 그게 어휘잖아요. 덩어리져 있다. 띠풀을 뽑을 때는 이것들이 고구마처럼 한꺼번에 다 딸려오는 그 상황,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길하다.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마. 그 교훈을 이렇게 복잡한 한문을 써서 어렵게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실은 우리 한글에 비해서 수준이 낮은 사람, 우리 한글은 한마디로 그냥 혼자 먹으려 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어려워. 이제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기는 싹 무시하고 중요한 거 두세 개. 이거는 정말 중요한 호황. 호황. 이 황자 어디서 본 적 있죠? 황량한, 황무지. 황무지에 사는 저 미개한 것들, 오랑캐들, 나의 적들. 이 황이라는 말이 넓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측근이 아닌 자는 다 황이에요. 황야에 있는, 황무지에 있는 나랑 멀리 있는 미개지에 있는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멋있지. 글자 두 개로 포황, 이 말로 적들을 포용하라. 황무지에 사는 미개한 자들을 포용하라.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오면요, 이렇게 이제 적들까지도 적을 내치는 게 아니고 큰 정치를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한때의 적이었을지언정 좋은 시대가 이 사람들까지를 다 껴안으라는 거예요. 포함.
이게 멋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건너뛰고 저기 가면 이 말이 있어. 붕망. 붕망은 뭐냐? 이 붕이 뭐죠? 친구죠, 친구. 붕우. 그러니까 친구 붕자. 예, 친구 붕자. 붕들이 다 망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패거리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포함하고 정반대되는 뜻이지. 내 친구라고 어디 가서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절이 좋아지면요 달라붙는 놈들이 많아요. 같이 나 그거 나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도지사 내 친구야. 이번에 뭐 잘 될 거야. 그런 놈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두 개 대비되는 거죠. 자기랑 소원했던 사람들은 포용하고 자기 측근에서 알랑방하고 뛰는 놈들 그런 놈들은 멀리하라. 그래서 보면 끝에 중행 이런 말이 있죠. 맨 끝에 이거는 중도라는 뜻이에요. 중도. 이게 중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 좋은 시절이 왔다고 아무 지천태가 왔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중도를 해요. 포항, 붕망, 중행 이 정도는 하면 쉽잖아요. 복잡한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멋진 말인데 우리 주역을 해석할 때 제가 항상 토 중에 몇 토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3효. 이 3효를 항상 조심해요. 이거는 이게 하괴, 이게 상괴인데 하괴의 끝이에요. 상괴가 시작되기 전에 변화는 과도기고 접점이죠. 항상 여기 이 변화의 시점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 나갈 때도 조심. 여기 보면 한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굉장히 쉬운 한문이에요. 평자가 들어있고 이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피자인데요. 비탈기를 뜻하는 거예요. 비탈기. 그러니까 평은 뭐고 피는 뭐예요? 평은 평평한 길을 말하고 피는 비탈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평과 피가. 그 옆에 보면은 또 왕이 있고 복이 있죠. 왕은 뭐죠? 왕은 가는 거죠. 복은 뭐예요? 오는 거죠. 이 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그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무평 불피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길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 아무리 지천태라는 이 좋은 시절이 와도 그 국면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주역의 묘미라니까요. 딱 어떤 좋은 호시절이 오면 우리 인간이 이제 왔다. 나는 뭐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가지고 갖다 그냥 몰빵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 특히 이런 국면, 변화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무평 불피. 땅이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그런 길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아라. 무왕 불복. 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가기만 좀 스무스하게 가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걸 알아. 이 음이 지금 아까 그 박괴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음의 세력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디로 간 듯해 보이는 음의 세력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 나쁜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평불피, 무왕불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주역의 어떤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역의 철학이 한마디예요. 여기. 그러니까 주역의 정신은요, 결국 우리가 지금 몇 개 괴들을 좀 훑어봤지만, 나쁜 괴 안에서도 항상 그 안에 좋은 뜻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석가불식 같은 거. 그리고 좋은 뜻 안에도 항상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주역의 정신은 뭐냐면은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쁘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 인생은 변하는 것이야.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그 괴 안에도 이 고대의 현인들이 나쁜 괴 안에 꼭 거기 한두 개 희망을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우리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좋다고 하는 태괴 안에도 위험 요소를 다 넣어놨잖아요. 이런 이제 어떤 그 고대 현인들의 이런 예리한 수법들, 벌써 단수가 높잖아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그러니까 물론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쫙 해서 아주 최고점에 이르는 이 상태.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간정무구, 간이라는 게 간난, 어려운 상황, 그거예요. 간난에 처해 있을 때라도 올바르게 행동하면, 주역의 핵심은 이걸 중심으로 돈다 그랬습니다. 거들점, 다를점, 올바르게 행동하면 탈이 없으리로다. 이게 3효예요. 그 뒤에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효에 가면은 이거는 이 글자가 이게 뭐죠? 편자죠. 편. 이 편자 옆에 이게 뭔 자죠? 기두자죠? 새 날개.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새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는 거. 지 멋대로 편편황조. 뭔지 들어봤죠? 고구려 유리왕이 편편황조. 또 아니 모른 척하고 계시네 정말. 그때 나오는 편편황조. 이 편편이라는 게 아주 지 멋대로 그냥 그 새가 날듯이 멋을 한껏 부리고 방자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편편. 불부이 기린. 이것도 아주 유명한 불부이 기린. 불부이 기린. 이 린이 뭐냐면요, 설린 외교할 때, 내 주변에 인근 주민 할 때 이 주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은요, 우리 몇 번 했었죠. 이견대인이 있고, 이석대천이 있고, 이유유왕이 있고, 이런 식의 그 수거 같은 거. 이석대천의 반대말이 불이석대천이에요. 그랬죠? 그와 똑같은 거. 이게 어떤 괴에 가면은 부이기린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불부이기린이죠. 부이기린은 소축괴에 나오는 그
그 유명한 용어인데, 부의기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시절이 와서 권력을 쥐었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서 같이 부유해져야 된다. 부의기린. 근데 이놈은 지금 혼자 방자하게 오만 무슨 포르쉐 오픈카 뽑고 온 몸에 지금 뭐 다이아 걸치고 하면서 혼자 방자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평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기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넉넉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딱 찍어서 말합니다. 부의기린과 반대되는 불부의기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항상 자기 같이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가 그럴 확률이 많다. 딱 변화되는 이 시점에 마음이 변한다 이거죠, 사람이. 불부의기린. 참 멋있는 말입니다. 부의기린 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요 불부의기린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뭐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같이 넉넉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혼자 잘났다고 하다가 다 털어먹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외톨이 당해가지고 응? 인생의 왕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습니다. 이 사효는 핵심이 그겁니다. 오효는 이게 조금 그 옛날 고사하고 관련된 거라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갑다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을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갑을 병정할 때 이 을이에요. 이 제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랑 그 어떤 DNA상으로 비슷하다는 은나라 사람들, 은나라의 임금들은요 이상하게 임금 이름을 갑을병정으로 썼어요. 갑을병정. 제을이 은나라 임금 이름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고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정리됐던 거죠. 제을이 귀매라고 되어 있죠. 귀매가 시집 보낸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내는 거죠. 귀매. 이 매가 자매할 때 이 매자입니다. 옛날 고사. 그 다음에 상육. 맨 마지막 6효를 보면 여기에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성복우황. 네. 성복우황. 이 황자가 이건 진짜 보기 힘든 황자예요. 이 황이 뭐냐면요, 이 여행 가서 성들을 보시면 주변에 해자를 파죠. 해자. 물이 저기 못 들어오게 성 주변을 확 파가지고 물을 가득히 채워요. 그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 빠진 해자를 황이라고 해요. 그 흙이 다 드러나가지고 막 거기가 이제 뭉그러지고 무너져서 다 퇴락한 그 성벽, 그걸 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복우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이 무너져 내려 해자가 되었구나, 그런 뜻입니다. 성이 무너져 내려 해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이고 이 말의 진짜 직접적인 뜻은 뭐겠어요? 야, 태괴라고 그래서 좋은 줄만 알았더니 응? 끝에 가니까 좋은 거 다 빼먹고 이제 응? 세운의 기운이 지금 덮쳤구나. 그걸 딱 일치죠. 항상
괴에서 중요한 게 이 3효 그리고 마지막 6효. 뭔가 그 변화의 조짐 그걸 미리서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인생의 우화 방심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망조가 된 거죠. 나라가 성이 무너져 내려 해자가 되었는데 거기에 뭘 어찌하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무룡사, 이 사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물은 말 물자, 이 물자, 이 물 주역의 이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이 물자예요. 물자를 좀 봐봅시다. 물자가 뜻이 뭐죠? 말물이 말물. 두나 하지 마라. 말. 그래서 물론 그러면 뭐예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논할 것도 없이 그게 물론입니다. 뭐 꽃이 하나 있어요. 이쁜 꽃이. 그 꽃 이름이 물망초예요. 물망초.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망초면?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망초에 그 꽃 뜻이 이거예요. Don't forget me not. 물망초. 번역을 참 잘했죠. 꽃말이 물망초의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Do not forget me not. 이 물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무룡사. 물. 용사는 군사를 일으키는 게 용사는 군사를 일으키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그 군사를 일으키면 뭐일 군사도 없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성이 무너져 해자가 됐으면 그 잘못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지. 뭐 남을 공격한다고 군사를 모집하면 군사가 뭐입니까? 우리 선조 때 피난 와가지고 가서 왕자가 나가서 군사 모집했는데 모집됐어요? 왕이 하는 짓이 그따위인데 무슨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모이겠어요? 이게 태괴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괴라는 이 태괴 안에 벌써 경고 메시지가 2군데나 박혀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